똑똑 솔깃한 라디오. 포키니 동화 극장. 영혼의 소리 잼배. 지은이 홍종이. 두 번째 이야기. 쿠막지 아저씨의 정체. 번개의 불화살을 맞은 링케나무의 모습은 엉망이었어요. 나뭇가지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나무의 몸통도 까맣게 그을어 반으로 꺾여버렸어요. 레테이파는 쿠막지 아저씨 집에 다녀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절대 감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제 저녁 세 번째 번개의 불화살이 쿠막지 아저씨가 사는 언덕 쪽으로 떨어졌거든요. 레테이파는 그것이 정말 걱정이었어요. 바무가 거꾸로 처박힌 링케나무의 몸통에 몸을 비벼댔어요. 바무도 몹시 슬픈 듯 했어요. 링케나무는 바무에게도 쉼터이자 놀이터였어요. 바무, 너는 집으로 돌아가. 내가 빨리 다녀올게. 레테이파가 바무의 몸을 집 쪽으로 밀었어요. 쿠막지 아저씨 집까지는 언덕을 넘어야 해요.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붙은 막대기로 머리통을 지져대는 것 같았거든요. 털가죽이 덮인 바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바무가 밀리지 않으려고 네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목에 줄을 매서 링케나무에 묶어놓지 않는 한 누구라도 바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죠. 바무는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지는 대신 고집이 더 세졌어요. 에이, 나도 몰라. 그러면 이거라도 쓰고 가. 레테이파가 포기를 했어요. 레테이파는 바나나 나무 껍질로 엮은 모자를 펴서 바무의 머리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두 뿔을 빼내 잡아주었어요. 레테이파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무가 비쩍 마른 엉덩이를 실룩거릴 때마다 바나나 나무 껍질 모자가 춤을 췄어요. 아마 뿔이 삐죽 나오지 않았다면 덜 웃겼을 거예요. 바무가 머리를 내돌렸어요. 레테이파에게 놀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 듯했어요. 모자가 튕겨지듯 바무의 머리에서 날아갔어요. 그렇다고 그만둘 레테이파가 아니죠. 레테이파는 날아간 모자를 주워 다시 바무의 머리에 씌웠어요. 바무가 뒷발차기를 하며 공중 뛰어올랐어요. 모자가 또 날아갔어요. 그런 장난이라도 치지 않으면 쿠막지 아저씨 집까지는 너무 멀어요. 먼 길을 심심하게 가는 것만큼 기운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나마 레테이파는 바무와 함께라서 다행이었어요. 모자 씌우기 장난도 금방 시들해졌어요. 또 무엇인가 장난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기운이 없었어요. 이럴 때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레테이파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물 같은 것이 보일 리가 없었어요.
레테이파에게 쿠막지 아저씨 집으로 가는 길은 눈을 감고도 훤했어요. 길가의 풀포기와 나뒹구는 돌멩이와 움푹 파인 곳까지 다 기억할 정도니까요. 아, 목말라. 레테이파가 목을 길게 빼고 우는 신용을 했어요. 갑자기 바무가 목을 쭉 빼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달리다가는 큰일이 날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레테이파는 바무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어느새 레테이파의 목구멍이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바짝 말라버렸어요. 바무가 먼저 언덕을 넘으며 모습을 감췄어요. 레테이파는 언덕 막바지에 이르러 두 손으로 땅을 짚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모아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서 언덕을 넘었어요. 언덕을 넘자 레테이파의 눈에 바무의 모습이 곧장 들어왔어요. 바무의 몸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어요. 내리막을 내달리다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처박힌 것 같았어요. 레테이파는 숨을 고를 사이도 없이 내리막을 뛰어내려갔어요. 다가갈수록 바무의 몸이 점점 바위 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바무! 레테이파가 재빨리 바무의 뒷다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두 발로 바위를 차며 힘껏 몸을 뒤로 젖혔어요. 바무의 몸이 잠시 바위 틈으로 빠져나오는 듯 하더니 도로 빨려 들어갔어요. 바무 안 돼! 레테이파가 소리를 치며 다시 두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바무의 몸이 바위 틈에서 쑥 빠져나왔어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바무가 사납게 머리를 흔들었어요. 잔뜩 화가 나 있다는 표시예요. 레테이파도 화를 내려던 참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바무의 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분명히 땀은 아니에요. 서늘한 기운이 쩍 갈라진 바위 틈에서 올라왔어요. 향기로운 물 냄새였어요. 우와, 물이다! 레테이파가 소리를 질렀어요. 놀랍게도 갈라진 바위벽에 물기가 반짝거렸어요. 그것을 알아챈 바무가 몸을 들이민 것이에요. 레테이파도 바무처럼 바위 틈에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물이 흐르는 바위벽에 입이 닿지 않았어요. 레테이파는 손을 뻗어 손바닥에 물기를 묻혔어요. 레테이파는 정신없이 물 묻은 손바닥을 혀로 핥았어요. 목마름이 가시자 이번에는 바무에게 물 묻은 손바닥을 내밀어 주었어요. 바무도 열심히 레테이파의 손바닥을 핥았어요. 굉장한 일이야. 레테이파는 신이 났어요.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어제 저녁 세 번째 번개의 불화살이 내리꽂힌 곳이에요. 바위가 번개를 맞고 땅속에 묻혔던 뿌리까지 갈라져 틈이 생겼어요. 그 틈에서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피키피키 소리가 언덕 너머에서 들렸어요. 얼른 숨어! 레테이파는 바무의 목을 팔로 감아 바위 뒤로 끌고 갔어요. 얼쩡거리다가는 쿠막지 아저씨에게 들킬 것 같아서예요. 쿠막지 아저씨에게는 물이 나오는 것을 비밀로 해야 해요. 쿠막지 아저씨는 욕심이 참 많거든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요란하던 피키피키 소리가 바위 앞에서 뚝 멈췄어요. 다 왔으니 쉬었다가요. 이러다 피키피키에 불이 나겠어요. 쿠막지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피키피키를 타고 온 것은 코막지 아저씨 혼자가 아니었어요. 참 숨어있기 좋은 곳이야. 여기 숨어있으면 누가 찾겠어? 함께 타고 온 사람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소름을 오싹 돋게 하는 기분 나쁜 웃음이었어요. 고맙지. 앞으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요즘 누가 힘들게 땅을 파고 일을 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이 아이들인데 말이야. 그 아이들을 잡아다 팔아버리는 거야. 알았나? 함께 온 사람이 명령을 하듯 코막지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레테이파는 너무 무서워 오줌을 찔끔찔끔 지렸어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김승옥의 염소는 힘이 세다 들려드립니다. 염소는 힘이 세다. 김승옥.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우리 집 염소는 보름쯤 전에 죽어버렸다. 이제 우리 집에 힘센 것은 하나도 없다. 힘센 것은 모두 우리 집에 밖에 있다. 염소 고깃국을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집에 밖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기운이 세다. 기운 센 그 사람들은 사흘 만에 염소 한 마리씩 삼켜버렸다. 겨울철엔 뭐니 해도 염소 고깃국이 제일이거든. 한 그릇 먹고 나면 얼굴이 불그스름해지고 사타구니가 뜨뜻해진단 말이야.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말한다. 요즘 자네 마누라는 볼이 홀쭉해졌겠군.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다. 예끼 이 사람. 아닌 게 아니라 마누라도 가끔 데려와서 이걸 먹여야겠어. 동네가 요란해지겠군. 그들은 난 알듯 말듯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높은 소리로 웃어댄다. 나는 그들이 좀 더 기운이 세어서 염소를 하루에 한 마리씩 뱃속으로 삼켜버리기를 원한다. 염소 고기에 소주 한 잔이 없어서 될 소냐? 하고 어떤 손님이 외쳤다. 할머니, 술도 좀 가져다 놓고 파시라우요. 하고 그 손님이 외쳤다. 많은 손님들이 술을 찾았다. 손님들이 술을 팔라고 해요. 라고 나는 어머니의 저녁밥을 바구니에 넣고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께 얘기했다. 예, 그건 안 된다. 술은 팔지 말라고 꼭 할머니한테 말씀드려라. 어머니는 손까지 내저으며 성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았다. 할머니께 내가 말했다. 엄마가 술은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셨어. 오냐 술은 팔지 말아야지. 너 이젠 엄마한테 그런 얘긴 하지 말아야 돼. 엄마 병이 더해진다.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할머니는 푸른색의 작은 술병들을 부엌 선반에 줄지어 세워놓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다.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마치 싸움이라도 할 것 같아서 서럽다. 나는 어머니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나만 알고 있기로 하였다. 이젠 단골 손님이 좀 생겼니? 어머니가 내게 물으셨다.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장사를 하려면 단골 손님을 많이 가져야 한단다. 어머니는 내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다. 광화문에서 꽃을 팔 때 내게 오는 단골 손님이 꽤 많았단다.
그 중에서 거의 날마다 내 꽃을 팔아주는 사람이 있었단다. 내가 그 앞에 꽃바구니를 놓고 앉아있는 건물은 은행인데 그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남자였지. 머리를 깨끗이 빗어넘기고 동그란 안경을 쓴 사람이었지. 엄마, 나도 한 번 봤어. 하고 내가 말했다. 언제더라? 내가 엄마한테 학급비 타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엄마에게 절했잖아. 저 사람이 내 꽃을 많이 팔아준다고 그때 엄마가 그랬잖아. 그랬던가?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 내 앞을 지나갈 때 항상 인사를 했으니까. 난 한 번 물었지. 꽃을 거의 날마다 사가지고 가서 어디에 쓰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 약혼자가 꽃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니? 약혼자는 색시지? 맞았어.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도 한번 그분의 약혼자를 보았지. 아주 이쁘고 키가 날씬한 여자였단다. 한 번은 그분의 심부름으로 어느 다방으로 그 여자를 만나러 간 적이 있지 않았겠니? 그 두 사람이 시간 약속을 했는데 남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남자의 부탁으로 여자에게 간 거야. 1시간쯤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하니까 그 여자가 방긋 웃으면서 말하더라. 아주머니, 몇 시간이고 기다리겠단다고 좀 전해주세요라고.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 염소는 힘이 세다. 염소는 죽어서도 힘이 세다. 가마솥 속에서 끓여지는 염소도 힘이 세다. 수염이 시커멓고 살갗이 시커멓고 가슴이 떡 벌어졌고 키가 크고 손이 큰 남자들도 가마솥 속의 염소에게 끌려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염소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만 일부러 골라서 우리 집으로 끌어들일 만큼 힘이 세다. 우리 집 쪽대문에서 20발짝쯤 떨어진 곳에 합승 정거장이 있다. 한 남자 어른이 항상 거기에 서 있다. 그 사람은 어떠한 합승이 올지라도 타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은 항상 거기에 서서 합승의 여차장이 내미는 종이 조각에 무언가 적어주고 있기만 한다. 그 사람은 합승회사에서 내보낸 사람으로서 운전수들이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을 잘 지키고 있나 없나 조사하러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40살쯤 먹은 사람이다. 방한 모자를 쓰고 있고 낡은 오버를 입고 있고 두껍고 커다란 가죽 장갑을 끼고 있다. 코가 납작하고 턱이 뾰족하고 두꺼운 입술이 바나나만큼이나 크다. 그 사람도 우리 집 단골 손님이다. 이젠 고깃국을 먹지 않더라도 틈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불을 쬐며 할머니와 큰 소리로 얘기를 주고받는다. 할머니, 영감님은 언제 돌아가셨소? 하고 그 남자는 소리쳐서 묻고 낄낄댄다. 늙은이를 놀리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야. 할머니가 외치신다. 술 한 잔 주슈 하고 그 남자가 외친다. 술값을 내야만 주지. 할머니가 외치신다. 아, 월급 나오면 어련히 드리겠수. 소주 한 잔 살짝 덮여서 줘요. 이 선생은 너무 술을 좋아해서 망할 거야.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시면서 술을 준다. 나는 그 남자가 기분 나쁘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귀여운 모양인지 이따금 내 머리를 주먹으로 툭 치며 희히 웃는다. 내 누나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탁 치기도 한다. 그럴 때 누나는 손에 들고 있던 것, 이를테면 물이 든 바가지라든가 국자라든가 연탄 집게를 그 남자를 향하여 내던지며 소리 지른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사내는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고도 끄떡없이 희히 웃으며 선아 중매는 내가 서야지 라고 말한다. 눈이 많이 내려서 집 앞 한길을 달리는 차들이 바퀴에 쇠줄을 감고 찍찍거리며 달리던 날, 나는 뒷곁에 있는 헛간, 우리 집 염소가 살아있을 때엔 염소의 우리로 쓰던 곳으로 갔다. 그곳으로 연탄을 가지러 간 누나가 오지 않아서 누나와 연탄을 가지러 갔던 것이다. 나는 헛간 문 앞에서 갑자기 덜덜 떨리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가만히로 문을 가린 헛간 속에서 끼익끼익 하는 무서운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괜찮아, 괜찮아, 이러지 마라. 오, 귀엽지? 자자. 라는 굵고 낮은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고 횃대에서 닭이 쥐를 보고 놀라서 푸다닥거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나는 누나에게 큰 변이 생긴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무서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참 만에야 겨우 몸을 움직여서 가만히와 헛간문의 기둥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합승 정거장의 사내가 아랫도리를 반쯤 벗은 채 한 손으로 누나의 입을 틀어막고 누나의 몸 위에 엎드려져 있었다. 누나의 발이 힘없이 허공을 차고 있었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할머니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뛰어서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이제 막 나간 손님들이 앉아있던 식탁을 행주로 닦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어서 알려야 한다는 마음과는 반대로 입이 영 열리지 않았다. 목구멍 속이 뜨겁기만 했다. 결국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마루로 나와버렸다. 그때 합승 정거장의 사내가 집 모퉁이를 돌아 나오고 있었다. 나는 있는 힘을 모두 내 두 눈 속에 모으고 그놈을 쏘아보았다. 그놈은 핏발이 선 눈을 묘하게 오그리며 희히 웃고 아무 말 없이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헛간으로 달려갔다. 누나는 더러운 집더미에 머리를 쳐박고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었다. 누나의 치마가 조금 걷어 올려져서 드러나 보이는 하얀 허벅다리에 피가 조금 묻어 있었다. 누나! 하고 나는 고함질렀다. 누나는 퍼뜩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온 얼굴이 눈물로써 범벅이 되어 있었다. 누나가 내 다리를 감싸 안으며 다시 소리를 죽여 울었다. 그놈은 그 후로도 뻔뻔스럽게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매일 서너 차례씩 들렀다. 그놈이 대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누나는 얼른 부엌 속으로 들어가서 그놈이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누나와의 약속대로 할머니에게도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에게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나와 누나는 가끔 둘이서만 있게 되면 그놈을 어떻게 죽여버릴 수 없을까 하고 작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 염소는 힘이 세다. 염소는 죽어서도 힘이 세다. 가마솥 속에서 끓여지는 염소도 힘이 세다. 수염이 시커멓고 살갗이 시커멓고 가슴이 떡 벌어졌고 키가 크고 손이 큰 남자들도 가마솥 속의 염소에게 끌려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염소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만 일부러 골라서 우리 집으로 끌어들인다. 그 사람은 키도 작고 우락부락하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힘이 센 듯했다. 그 사람과 함께 온 검은 유니폼을 입은 순경보다 더 힘이 센 듯했다. 염소가 왜 그 사람조차 우리 집으로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 염소는 힘자랑이 몹시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 사람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허가도 내지 않고 술을 팔고 음식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몰랐단 말이오?
할머니는 벌벌 떨며 말씀하셨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허가를 어떻게 하면 내는 줄도 몰랐습니다. 누나는 부엌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나는 방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다. 누가 이 집 주인이요? 순경이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주인입니다. 저도 주인이고. 며느님은 어디 있어요? 순경이 말했다. 병을 앓아서 요 앞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남자는 없어요? 순경이 말했다. 왜, 있지요.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방 안에 숨어 있는 나를 부르셨다. 나는 무서움에 질려서 비틀비틀 마루로 나갔다. 남자 어른 말이에요, 어른. 하고 세무서에서 온 사람이 할머니 귀에 대고 소리쳤다. 어른은 없어요. 전쟁통에 모두 죽었어요. 할머니가 울먹거리며 대답하셨다. 며느님한테 갑시다. 순경이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빕니다. 우리 며느리는 죽어요. 며느리한테는 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손을 비비며 말씀하셨다. 두 남자는 무얼하고 수군거렸다. 한참 동안 수군거렸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순경이 말했다.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시오, 할머니. 그렇지 않으면 징역 삽니다. 꼭 장사를 하시려면 시청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거리며 대답하셨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 사람들은 돌아갔다. 누나와 나는 병원의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젠 그만 집어치워요, 엄마. 우리 그 장사는 그만 집어치워요. 라고 말하면서 누나는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대고 울었다.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어요. 계속해서 누나가 말했다. 살기란 힘든 거란다. 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나를 아저씨에게 보내셨다. 아저씨는 말했다. 세금을 내면서 그 장사를 하려면 음식값을 많이 받아야 한다. 음식값을 많이 받으면 누가 그걸 사 먹으러 오겠니? 순경 말은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계속하라고 할머니한테 그래라. 그러나 우리는 아저씨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다. 우리는 문을 닫았다. 어머니는 아직 덜 나으신 몸을 집으로 다시 옮겼다. 누나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계로에 나가서 꽃을 받아왔다. 누나는 아침부터 꽃바구니를 들고 종로로 나갔고 어머니는 오후에 누나의 것보다는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소공동 쪽으로 나가셨다. 염소는 힘이 세다. 죽어버린 염소도 힘이 세다. 앓는 어머니를 소공동 쪽으로 밀어 보낼 만큼 힘이 세다. 나는 학교가 파하면 소공동으로 간다. 어머니 곁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다가 심심해지면 종로에 있는 누나에게로 간다. 누나는 자기 곁에 앉아있는 사탕장수 아주머니에게서 사탕 하나를 얻어 나를 준다. 어느 날 누나가 말했다. 그놈이 오늘 점심때 나를 찾아왔어. 누나의 음성은 무서움으로 떨고 있는 듯했다. 뭐라고 그랬어? 내가 물었다. 난 아무 말도 않고 있었어. 미안하다고 나한테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점심 사줄 테니 따라오래. 그래서? 난 안 따라갔어. 잘했어. 하고 내가 말했다. 그놈은 그냥 갔어? 응, 그냥 갔어. 누나 무섭지? 응. 누나는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내게 권총 한 개만 있으면 그놈을 그저. 그러면 감옥살이 하니깐 그건 안 돼. 누나는 근심스런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런데 누나는 거짓말쟁이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나는 누나를 찾아갔다. 누나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에 누나가 보이지 않았다. 사탕장수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지만 누나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그 아주머니는 대답했다. 나는 종로 2가에서 동대문까지 천천히 걸으며 누나를 찾았다. 길가의 장사꾼들 틈을 살펴보았지만 땅콩 장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지저분하고 좁은 골목들도 모두 살펴보았지만 그 골목들 속엔 여관이라는 간판이 가장 많다는 것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동대문을 지나서 저쪽으로 갔을 리가 없었다. 그쪽에 꽃을 살 만한 사람들은 없는 것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나는 교통순경의 눈을 피하여 동대문의 쇠창살을 넘어 들어가서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 숭인동 쪽 거리와 서울 운동장 쪽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형편이었다. 동대문 건물 속의 음산한 마루에만 거기에 귀신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신경이 쓰였다. 이놈! 하고 성벽 아래에서 누가 외쳤다. 내려다보니 교통순경이 나에게 내려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겁이 나서 다른 쪽으로 도망갈 수가 없을까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빨리 내려오지 못해? 순경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도망갈 길은 아무 데도 없었다.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가누며 밑으로 내려왔다. 순경이 따귀를 철썩 때렸다. 불이 번쩍하며 눈앞이 캄캄해졌고 바지에 오줌을 질금 싸버렸다. 이놈 정신 차려! 다시는 올라가지 마! 알았어? 순경이 말했다. 네. 하고 나는 울음이 터질 듯해서 입술을 깨물며 겨우 대답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알았어? 네. 동대문까지 오던 길을 다시 거슬러 가며 길가를 살폈지만 누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차라리 광화문 쪽으로 먼저 가볼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좌우로 눈을 열심히 돌렸다. 파고다 공원 앞에 왔을 때 나는 길 건너 저쪽에 누나 같은 여자를 보았다. 걸음을 멈추고 보았더니 틀림없는 나의 누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누나 곁에는 그놈이 붙어서서 누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고 누나의 꽃바구니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누나는 고개를 조금 숙여 길바닥을 내려다보며 걷고 있었고 그놈은 마치 자기 딸이라도 데리고 가는 듯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혹시라도 나를 발견할까봐 얼른 파고다 공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쇠창살 틈으로 길 저편의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놈이 누나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는 모양이었다. 놀랍게도 누나는 웃는 얼굴로 그놈에게 무엇라고 말을 했다. 그들의 모습이 건물에 가려진 내 시야의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쇠창살에 이마를 댄 채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쇠창살은 무척 차가워서 내 이마는 금방 꽁꽁 얼어버렸다. 이윽고 나는 느릿느릿 공원 밖으로 나섰다. 길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힘껏 숙이고 주먹으로 자꾸 샘솟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걸었다. 내 가슴이 무섭게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정민아! 하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의 목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누나는 사탕장수 아주머니의 옆 자기 자리에 꽃바구니를 천연스럽게 놓고 앉아서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언젠가 그놈을 향하여 그랬었던 것처럼 온 힘을 두 눈에 모으고 입을 꼭 다물고 누나를 쏘아보며 서 있었다. 누나의 얼굴이 하얘지며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나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와서 말했다. 너 왜 그러니? 누나의 입에서 자장면 냄새가 풍겨나왔다. 더러워 하고 나는 말했다. 더러워, 저리 가. 누나가 내 양쪽 어깨를 자기의 두 손으로 아플 만큼 눌러 쥐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취직할 수 있을 뿐인걸.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힘차게 어깨를 흔들어 누나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켜가며 빨리빨리 걸었다. 누나가 타고 있는 합승이 처음으로 우리 집 앞을 지나는 날, 나는 집 앞의 길에서 누나의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할머니도 쪽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셔서 나에게 아직 안 오니? 하고 내게 물으셨다. 아직 안 와요. 라고 내가 대답하면 할머니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나오셔서 아직 안 오니? 하시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는 합승 정거장에 서 있는 그놈에게 고마워요, 이 선생 하고 말하시지만 나는 그놈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 나는 우리 염소를 생각해 본다. 그놈은 무척 힘이 세었다. 그놈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집에 힘센 것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염소는 죽어서도 힘이 세다. 어쨌든 누나를 힘세게 만들어주었다. 누나가 타고 있는 합승의 번호가 거리의 저쪽에 나타났다. 내 가슴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얼굴이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길가에 서 있기가 힘들었다. 나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할머니! 하고 나는 집안을 향하여 고함쳤다. 누나 차가 왔어! 빨리빨리! 할머니는 어금니가 3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합죽한 입에 웃음을 가득 담고 허둥지둥 뛰어나오셨다. 나와 할머니는 썩어가는 우리 집의 판자 담 틈에 눈을 붙였다. 오라잇! 하고 누나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분홍색 합승이 우리 집 쪽대문 앞 한길을 부르릉거리며 지나갔다. 차창 그 안에서 누나가 승객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하며 손짓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정민아! 하고 할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모양이지만 그러나 우리 귀머거리 할머니의 음성은 항상 힘이 세다. 할머니! 하고 나도 중얼거렸다. 누나의 차가 남기고 간 푸르스름한 연기가 길 위에서 어지럽게 감돌고 있었다. 1966년작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